자, 오늘은 더 민감하고 더 시끄러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은 헬조선이다. 일본은 침몰 중이다. 이 두 가지 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자고로 사람이란 익숙해지면 무뎌지는 법이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숫자까지 들먹이면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무슨 교수나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저출산, 이민, 연금 위주로 아주 가볍게만 얘기할 거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먼저 저출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곧 국력입니다. 작년이었던 2024년에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무려 0.75명이었습니다. 물론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아시나요? 2023년 0.72명이었던 거에 비해 0.03명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최악이지만요.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된다는 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절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치라고 합니다. 한 집단이 현재와 같은 수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대체 출산율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대체 출산율이 2가 아니고 2.1인 이유는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의 경우와 남녀 성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단연 꼴찌이고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일본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국가 자체가 출산율이 낮다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역시 출산율이 엄청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2024년 기준 일본 출산율은 고작 1.2명이었으니까요. 그래도 0.75명인 우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만큼 급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천천히 떨어져서 1.2명에 도달한 거니까요. 참고로 2001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3명이었습니다. 지금이 0.75명이니 20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죠. 거의 확정이긴 한데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 2050년이 되었을 때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이민으로 메꾸면 되지 않냐. 저출산이 실이라고 한다면 바늘처럼 따라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급되는 양에 비해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권 같은 권리 보장도 정착 지원도 이민에 대한 장기 비전도 없이 노동력만 갖다 쓰겠다. 딱 그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이민을 적극 찬성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현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민이라는 것을 한 명의 사람을 한국으로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정책의 동원 대상으로서 이주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화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동화주의 정서 역시 강하고요. 하지만 이민이 무조건 답이 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이민자들이 한국에 살기 시작하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게 될 거잖아요. 이미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결국 이민자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에 동화되어 한국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 자연스레 아이를 적게 낳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한국은 지금까지 제대로 이민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일본의 상황도 한번 볼까요? 일본 역시 한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민이라는 단어 대신 외국 인재 수용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면서 단순히 사람을 끌어다 쓰는 인력 확보가 우선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영주권 요건도 완화하고 고급 인재 우대 정책을 펼치면서 숫자상으론 이민 대국으로 비춰지지만 공식적으로 이민 정책은 없다고 발표했듯이 정서적으로 이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은 일하러 온 사람일 뿐 일본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과 엄청 비슷하죠. 아시아 종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도 일본도 사회 전체가 이민의 배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한국의 사회 분위기가 이민의 배타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젊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 층을 어떻게 붙잡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연금입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납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니 돈이 모자랄 수밖에요. 최근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졌다고는 하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최소한 한국보다는 안전해 보입니다. 우선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금 기금을 운영
운영 중인데 일본의 연금 기금은 투자 수익이 안정적이고 규모도 커서 일단은 2070년까지는 충분히 버틸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에서 정확히 명시한 고갈 시점은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 나름이라 그런지 2115년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젊은 세대 역시 잘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 큰 기대는 안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연금 기금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연금 지급 여부와 수령액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연금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금 정도로 여기고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꾸 같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상황이 나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분명 일본은 세금을 많이 떼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썸네일에 일본을 세금 지옥이라고 표현한 거였습니다. 세금 지옥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인들조차 자국의 세금 부담을 두고 스스로 세금 지옥이라 부를 만큼 체감이 큰 현실을 반영한 자조적인 표현이니까요. 왜냐하면 일본은 세금 고부담 국가가 맞지만 그렇다고 북유럽 같은 고복지 국가는 아니거든요. 일본은 국가적으로 돈이 많은데 정작 국민들은 가난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벌이에 비해 국가가 가져가는 비중이 크다 보니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부담은 또 크다 보니 체감상 세금이 더 무겁고 억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당장 직장인이 내는 연금만 봐도 2004년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계속 세금을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18.3%가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반을 부담해 준다고 해도 개인이 거의 10%를 내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한국이 최근에 올라서 14%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오히려 일본보다 나은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도 조만간에 일본처럼 아니 일본보다 더한 세금을 내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 사정에 따라 펼치는 거다 보니 저도 정확히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결국 한국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이건 망한 시스템인데 내가 왜 내야 하지? 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심리에 다다른 상태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시장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임금 근로자의 38.2%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거의 40%라는 거죠. 재밌는 건 일본 또한 거의 40%입니다. 참 쓸데없는 거 가지고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한국은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일본은 고령층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청년층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고 그게 어떤 세대에서 왜 나타나는 현상인지 맥락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가볍게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결국 누가 더 심각하고 누가 더 먼저 무너질 것 같은가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불안정해 보이지만 아직까진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 안정돼 있지만 조금 더 정체되어 있긴 합니다. 오늘 저는 저출산과 연금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을 일본과 비교해봤는데 사실 국가의 위기라는 게 단 두 가지 지표로 판단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면엔 더 복잡한 구조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두 나라 모두 근본적인 수리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그게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점도 말이죠. 일본이라는 배는 조용히 가라앉고 있고 한국이라는 배는 요란하게 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어디에 타고 있든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국뽕 vs 일뽕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이고 바로 우리 삶의 구조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처럼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인 건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께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일본 관련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얘기를 하는 김에 일본 얘기도 같이 다뤄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한국에 계속 남으시겠습니까? 일본으로 도망치겠습니까? 아니면 제3국으로 도망가겠습니까?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어느 정도 미래를 설계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을 돌보는 부담이 극단적으로 커지자 국가가 직접 안락사를 권하는 미래 일본 사회를 그린 영화, 바로 플랜 75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이 영화를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増えすぎた老人がこの国の財政を圧迫し、その幸せを全て若者が受けている。老人たちだってこれ以上社会の迷惑になりたくないはずだ。続いてニュースをお伝えします。75歳以上の高齢者に死を選ぶ権利を認め支援する制度、通称プラン75が今日の国会で可決されました。高齢者が襲撃される事件が全国で相次ぐ中、深刻さを増す高齢化問題への抜本的な対策を政府に求める国民の声が高まっていました。